그래도 안 됩니다. 이 땅은 못 넘깁니다. 은심이 안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죽겠어. 도장 찍을게요. 김씨, 잘 생각했어. 1973년 겨울, 경북 안동.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내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지요. 15살 중학교 3학년이던 저는 매일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해 뜨기 전 고요한 마당, 장독대 너머로 보이는 낙동강, 그리고 아직 잠들어 있는 우리 집. 은심아.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이 들려 있었지요. 춥지? 이거 마시고 해. 따뜻한 사기 그릇이 손바닥을 녹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이 될 줄은.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대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저는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깎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씨 집에 있나?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나오셨어요. 한복 두루마기를 걸치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안동 향후에서 왔네. 들어가서 얘기하세. 향후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부엌 칼을 놓을 뻔했습니다. 안동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판사, 경찰서장, 군수, 의사.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4명의 남자가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안동지방법원 판사 박준태였습니다. 양복이 반들반들했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지요. 그 옆에는 경찰서장 최만수, 도립병원 과장 김영진, 이석호 군수. 김씨,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박준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씨 살고 있는 이 땅 말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안동 시세보다 좋은 값 쳐줄 테니 지금 넘기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땅은 우리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이요. 절대 팔 수 없으오. 김씨, 박준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 자네 아들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며? 장학금 끊기면 어쩔 건가? 그리고 자네 처남 면사무소에서 일한다던데.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땅은 못 넘깁니다. 순간 박준태가 손짓을 했습니다. 2명이 아버지를 마당으로 잡아 끌었어요. 눈 쌓인 마당으로 아버지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부엌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아버지, 은심이 안에 들어가 있어. 퍽!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최만수의 주먹이 아버지 배를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얀 눈 위에 빨간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발길질이 계속됐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장 찍을게요.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박준태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서류를 내밀었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논 5마지기. 우리 가족의 전부였던 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김씨, 잘 생각했어. 그들이 떠나고 난 마당에는 피 묻은 눈만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수첩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박준태, 판사, 최만수, 경찰서장, 김영진, 의사, 이석호, 군수, 4명의 이름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언젠가는 내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하지만 제 가슴 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늦은 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됐다고 했어요. 의사는 낮에 집에 왔던 김영진이었습니다. 향후의 멤버였던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눈여겨보지 않고 치료도 대충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향후회가 무서워서 피했어요. 어머니와 저, 오빠 셋이서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비석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향후회가 못 세우게 했으니까요. 은심아. 무덤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내 마음만 병들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어요.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16살이 되던 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숨겨두었던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내 대학 등록금 해야 한다고 모아둔 거야. 봉투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어요. 은심아, 서울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엄마랑 아버지 소원이야. 어머니는 그게 무슨 공부인지 아시는 눈치였습니다. 법. 제가 공부하려는 것은 법이었으니까요. 그들이 휘두른 폭력을 되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바로 그 법을 저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현란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학생, 이 밤에 혼자 어디 가니? 역 앞에서 만난 수녀님이 물으셨습니다. 갈 곳이? 당장은 없어요. 수녀님은 저를 성당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지요. 낮에는 성당 일을 돕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그 빨간 수첩이 있었습니다. 4명의 이름이 적힌 수첩. 공부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가 흰눈 위에서 피토하며 쓰러지던 모습이 떠올랐고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서울대 법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잘했다. 은심아,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판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할 자격이 없었어요. 빨간 수첩 안 4명의 이름.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제 싸움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1978년 봄 서울. 법대 도서관 지하 열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새벽 3시. 관리인 아저씨도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민법 교과서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 파일이었습니다. 안동 향후의 박준태 판사, 대법원 판사 승진, 최만수 서장, 경북도경 본청 발령, 김영진 과장, 도립병원 원장 취임.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땅을 빼앗은 그들이 말입니다. 은심아, 아직도 안 자니? 같은 과 선배 정희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는요? 나도 과제 때문에. 근데 너 맨날 신문 스크랩하는 거 그거 뭐야? 그냥 판례 연구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낮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중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 달에 번 돈으로 겨우 학비와 하숙비를 냈습니다. 쌀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버지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말입니다. 1982년 가을 사법고시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뻐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2차가 진짜 문제였으니까요. 은심아, 이 차는 인맥이 중요해. 스터디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출제위원이 누군지,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 너 학원 다녀? 아니요. 학원비가 없어서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안타까운 듯 쳐다봤어요. 내 노트 빌려줄 테니 이거 보고 공부하고 나중에 합격하면 밥 한 번 사. 너무 고마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석호 안동군수 공금횡령 의혹 제기.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기사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후속 보도가 없었어요. 누군가 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직접 안동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었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군청 근처 다방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이군수 말이야. 그 사건 다 덮었다는 얘기 들었어? 박 판사가 나섰다니까? 누가 건드리겠어? 박준태. 역시 그였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청 직원 한 명을 만나 밥을 사드리며 이야기를 들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가씨 그만 돌아가. 알려고 하지 마.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래? 위험하다고.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도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올라가야 한다고. 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야만 싸울 수 있다고.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판사 임용 면접이 있던 날 면접관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박준태였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사가 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은심 연수생, 왜 판사가 되려고 하나?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정의. 그게 뭔가? 박준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군. 현실은 다르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수원지법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처음 입던 날 거울 앞에 섰어요.
까만 법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바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했고, 인맥을 만들어야 했고, 무엇보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고 협력자를 찾았지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끝이 없는 안이 없을 수도 있는 긴 싸움을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겨울, 서울중앙지법으로 정근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 앞에 첫 번째 사건이 올라왔어요. 피고인 최만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경찰서장 최만수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과거 비리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그의 부하였던 경찰관이었고 내부 고발한 사건이지요. 법정에서 최만수와 마주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재판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평생 법과 정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장 내역, 비자금 장부, 증인들의 진술. 완벽한 그물을 짰어요. 피고인은 알고 있습니까? 1973년 겨울 안동에서 한 농민을 폭행한 일을. 최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피고인의 범죄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은 자료였지요. 물론 검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전달했으니까요. 피고인 최만수,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결을 내리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 하나가 풀렸습니다. 최만수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박 판사님이 너네 모두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봐. 박준태. 그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곧 차례가 올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김영진이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와 리베이트 수수. 병원 직원의 내부 고발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그 내부 고발도 제가 유도한 것이었지요. 재판장님, 저는 의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왜 환자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했습니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징역 7년, 의사 면허 취소,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배신했는지, 누가 약점을 팔았는지. 향후에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봄, 마침내 박준태가 구속되었습니다. 김은심 판사, 그가 법정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씨 농부의 딸. 1973년 겨울 우리가 찾아갔던 그 집 딸 맞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복수인가? 이게 당신이 말하던 정의?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들이 무기로 사용하던 바로 그 법입니다. 박준태의 죄목은 많았습니다. 사법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갈협박. 30년간의 죄가 모두 드러났어요. 그동안 그가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준태, 징역 15년에 처한다.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복수국이 끝난 것이지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모두 다 끝났어요, 아버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복수를 위해 살아온 30년.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빨간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4명의 이름 위에 모두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판사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준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살하셨거든요. 이제야 한이 풀렸어요. 그녀가 울며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복수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짜 정의를 위해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판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니 제 삶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그 구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지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 불러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진짜 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퀼트 자수를 취미로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조각조각 천을 이어 붙이며 생각했어요. 제 삶도 이렇게 조각난 것들을 다시 이어 붙여야 한다고. 상처와 아픔, 복수와 용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복을 벗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싸울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정의로. 저는 다음에 법대 동기와 결혼을 하고 아들 1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폐렴으로 아들이 3살 되던 때 젊은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돈을 벌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연봉은 그래도 넉넉한 편이라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아들도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덧 결혼하고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머리도 하얗게 새었죠. 2023년 봄 서울 은평구. 퀼트 자수를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와 천 위에 무늬를 만들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한 조각들이 하나의 이불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판사 은퇴한 지 5년. 엄마, 집에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퀼트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3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진도 함께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2 사람 앞에 차를 내왔어요.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이게 뭐니? 집 매매 계약서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해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막지 못하면 빚이 3억이 생겨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이성적이고 담담한 얼굴입니다. 어머님, 이 집 시세가 10억 정도 돼요. 팔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도 막고 저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얻은 집이야. 알아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 사정 제발 봐주세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이 집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강남의 좋은 곳으로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요양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준호야,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없이 혼자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너 좋은 과외 시켜주려고. 엄마는 아빠 없이 혼자니까 혼자 벌어서 우리 두 식구 살아야 하니까 남들보다 2배, 3배씩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살아서 얻은 집이야. 쉽게 얻은 집 아니야. 압니다. 다 압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수진이 친정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그게 이유가 되니? 그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둘 다 나가라. 엄마, 당장 나가. 수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이 집, 준호 씨 명의로도 일부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옛날에 증여하신 거요. 잊지 않으셨죠? 준호 씨도 집을 매매할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10년 전 세금을 아끼려고 준호에게 지분 일부를 넘겼었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네 생각도 같니? 아들이 대답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퀼트 조각들이 흩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3일째 되는 날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눈이 충혈되고 야위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집은 팔아야겠니? 그 말 하려고 왔니?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면 되지. 엄마, 강남에 알아둔 요양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외롭지 않도록 제가 애들 데리고 매주 찾아뵐게요. 필요 없어. 옷장을 열어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 퀼트 조각 몇 개, 그리고 빨간 수첩.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엄마, 준호야. 아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나는 내 엄마지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이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그래. 네 식구가 더 중요하겠지.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요양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남편 따라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챙기세요. 됐어. 준호가 내민 돈봉투를 뿌리치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은평구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모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통장이라도 챙기셔야.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3월이었지만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공원 벤치에 웅크렸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노숙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지만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잠깐만 쉬고 갈게요. 죄송하지만 나가셔야 해요. 네이버 검색에는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 지하철역이라던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다시 가로등 불이 켜진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누웠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봤던 별들 같았어요. 아버지, 저 잘못 살았나 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았고 정의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벤치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새벽녘 추위에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공원을 헤맸어요. 다리가 풀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공원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뛰고 있는 젊은 남자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시야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들렸어요.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걱정하는 목소.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 청년이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드세요?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탈진이래요. 당신은 누구? 상우라고 해요. 이상우. 운동하다가 쓰러지려는 할머니 봤어요. 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할머니, 핸드폰에 가족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병원비는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 핸드폰 번호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해요. 젊은이, 저 돈 있어요. 병원비 갚을게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할머니 그런데 가실 때 마땅히 없으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 싫었어요. 이 나이에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마다 지내는 방이 하나 있는데 계실만해요. 거기서 잠깐 지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하는 거 가능하시면 일도 하셔도 돼요. 일? 네. 제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요. 마침 분식집 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머리 스타일, 키, 저희 엄마랑 너무 비슷하세요.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사람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모두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째 아침마다 저에게 찾아와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를 말했지만 진짜 정의는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도움의 손길, 차가운 판결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고마워요, 젊은이. 겨우 그 말을 했어요. 할머니도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요. 상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삶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를 봤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태양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끝났지만 오늘은 시작이라고.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할머니,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2023년 여름, 서울 마포구.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상우가 잠시 빌려준 작은 방이었어요. 벽지는 낡았고 창문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분식점까지는 걸어서 10분. 분식집에서 일하며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분식집에 출근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김 사장님. 옆 가게 과일집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김 사장님. 처음엔 듣기 어색했던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분식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제 씻어둔 냄비와 조리도구들이 반짝였어요. 가스불을 켜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 다시마, 멸치.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는 분식점의 기본이었지요.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게 좋아서이기도 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김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식히고 달걀을 풀어 지단을 붙였어요. 단무지, 오이, 당근을 가늘게 썰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상우가 시식하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김밥이 뭐 별거 있니? 그냥 정성껏 하면 되는 거지. 오늘의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택시기사 박 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사가는 단골이었지요. 벌써 왔어요? 믹스커피도 한 잔 타드세요. 김밥을 싸며 물었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이모님, 오늘도 김밥 2줄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이, 요즘 경기가 영. 그래도 이모님 김밥 먹으면 힘이 나요. 작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붐볐어요.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 좁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맵게 해주세요. 알았어, 학생. 떡볶이를 저으며 혼자 웃었어요. 젊은이들의 활기가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저와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이모님,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졌대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남편이랑 싸웠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판사 시절엔 법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지요. 다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일한다는 곳이야? 준호였어요. 몇 달 만에 본 아들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눈은 쾌쾌했어요. 양복은 구겨졌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왜 왔니? 차갑게 물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울며 얘기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다 큰 어른이 창피하게 뭐 하는 거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요. 엄마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제 곁에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울었어요. 어른 남자가
제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상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드님 일단 안으로. 준호를 일으켜 세워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넘어져 다쳤을 때, 친구와 싸웠을 때, 그렇게 제 품에서 울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저를 키웠는데, 제가 다 아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만해. 엄마, 그만 징징대라고 했어. 가던지 여기 있던지 네 마음대로 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가족 일이에요. 평정을 되찾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썰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뒷방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뜸해졌을 때 준호에게 김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먹어. 엄마, 먹으라니까. 준호는 김밥을 먹으며 또 울었어요. 엄마, 김밥 맛이야. 어릴 때 싸주던 그 맛.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쉽게 용서하면 안 됐습니다. 아들도 배워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가. 내일 다시 와. 엄마, 저 갈 곳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그랬으니까. 준호가 나갔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근데 할머니, 제가 사실, 상우가 망설였어요. 뭐? 저 사실 한성그룹 회장 혼외자 아들이에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생활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방황하다가 여기서 혼자 새 시작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 사는 거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상우가 웃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아버지가 회사로 다시 부르시는데 일단 가보려고요. 하지만 이 가게는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부터 일궈낸 작은 분식집이지만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 그 대신 할머니가 저 대신 계속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분 아드님이시죠? 같이 일하시면 어떨까요? 준호 이야기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말끔히 씻고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화원에서 샀어요. 분식집 앞에 놓으면 이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잖아요. 제비꽃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꽃이었어요. 들어와. 일 도와. 네, 앞치마 메고 홀부터 청소해. 준호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맸어요. 서툴렀지만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릇을 씻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히 일했습니다. 손님들도 그를 분식집 사장님 아들로 알고 친근하게 대했지요. 엄마,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제대로 살게요. 그때 상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우리 가게 프랜차이즈로 만들기로 허가 났어요. 본사는 할머니랑 삼촌이 운영하시는 역이고 각 지점은 다른 분들이 운영하게 할 거예요. 상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수익금 일부는 복지재단 기부,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맛을 컨셉으로 한 따뜻한 공간 만들기. 할머니가 본사 대표 맡아주세요. 아저씨는 운영 총괄이고요.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요? 그럼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만든 가족은 남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가게 셔터문을 내립니다. 엄마, 같이 가요. 오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가 제 가방을 들었어요. 너 잘 곳은 있니? 이 근처 고시원의 망부에서 지내고 있어요. 내 방에 이불 하나 더 있어. 거기서 자. 엄마, 준호가 또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울지 마. 남자가. 하지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누웠어요. 엄마, 아빠 생각나요? 매일 하지. 아빠였으면 저 혼 좀 내주셨을 텐데. 그래. 많이 혼났을 거야. 웃음이 났어요. 아들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둥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가족. 이것도 하나의 퀼트 같았어요. 조각조각 이어 붙여 만든 새로운 무늬. 분식점에는 제 퀼트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한 조각들이 하나가 된 작품.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길었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새벽녘 잠든 아들 얼굴을 봤어요.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상처 입고 돌아온 아이.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고 배신도 용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2025년 가을 서울. 아침 햇살이 분식점 유리창을 비춥니다. 김밥을 마는 제 손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가 육수를 끓이고 상우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만의 리듬이 생겼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집이라는 간판을 단 분식점은 이제 전국에 20개가 넘습니다. 각 지점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요.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배신당했고, 누군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시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지점장들이 모입니다. 은심 대표님, 이번 달도 흑자예요. 수고했어요, 모두들. 회의가 끝나면 다 같이 김밥을 만듭니다. 각자의 레시피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 모임이에요. 벽에는 제 퀼트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수첩을 넣어둔 서랍은 이제 열지 않아요. 복수의 기록 대신 새로운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감사 편지, 지점장들의 성공 스토리, 준호가 쓴 반성문까지. 어제는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더 가볍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상우는 한성그룹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분식점에 와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고 앞치마를 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합니다. 준호는 달라졌어요. 성실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합니다. 손님들에게 인기도 좋아요. 아저씨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준호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어릴 때와 똑같아요.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택시기사 박씨, 대학생 지은이, 혼자 사는 정할아버지. 모두 제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모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박씨도 수고했어요. 김밥을 말면서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 김밥 같다고. 여러 재료가 모여 하나가 되듯 기쁨과 슬픔,
상처와 치유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고.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추워요. 조심해서 가요. 그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먼저 간 사람들이 저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겠지요.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따뜻해요. 퀼트를 꺼내 바늘을 듭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분식점에 갈 것입니다.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제 따뜻한 삶입니다. 마무리 멘트.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은심 할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